컴패셔닛 역사.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컴패셔닛은 인류 초기부터 모든 문화에서 발판을 마련해 왔다. 고대 유대인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매번 추수 때마다 11조를 떼어 비축했다. 모든 밭의 한쪽 구석은 추수하지 않고 내버려둬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남아있는 이삭을 주워가게 했다. 사실 매 7년마다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아 땅이 쉬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전년도 식재에서 자라는 작물을 모으도록 그냥 두었다. 유대인의 자선에는 침묵의 방을 중심으로 세워진 또 하나의 현명한 방법도 있다. 모든 회당에는 사람들이 혼자 몰래 들어와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마련했고, 이웃 사람들 역시 혼자 몰래 들어와 그것을 받아갔다. 이 방법으로 기부한 사람은 칭송받지 않았고, 필요해서 가져간 사람도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석가모니는 자기 절제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는 자비를 중심으로 구축한 그 믿음 체계를 확립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관대함, 예의, 자비로 자신에게 하듯 남을 대하고 말처럼 잘 행동하라 라고 가르쳤다. 인도에서 최초로 기록된 자선가 중 명인 아소카 왕은 마우리아 왕조의 마지막 주요 왕이었다. 기원전 2세기 동안 아소카 왕은 석가모니의 컴패셔닛을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런 그는 전쟁, 정복, 탐욕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돈과 권력을 사용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페르시아와 그리스, 심지어 로마까지 널리 전파했다. 선한 아소카 왕을 인도한 컴패셔닛 정신은 그의 언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이는 내 자손이다. 내 자손들에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모든 복지와 행복이 제공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또 바란다. 라고 썼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 왕은 왕실의 자선 활동을 위해 서양 전통을 세웠다. 그는 북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기증했다. 그 후 1000년 동안 그 거대하고 귀중한 도서관은 서구 세계를 위한 지혜, 예술, 배움의 중심이었다. 또한 알렉산드로스는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라이세움을 생략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시아, 이집트, 그리스에 이르는 지역에서 천여 명의 학자를 고용하고 그의 역사적 저술을 뒷받침할 아이디어와 사파를 찾아내 기록하도록 상당히 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예수는 몇 번이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어가는 자를 위로하라는 그의 익숙한 주제로 돌아왔다. 그의 죽음과 부활 직후 초기 크리스찬들은 자발적 헌금으로 교회를 짓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이 기금을 사용해 과부, 고아, 빈궁한 사람을 보살필 집사를 선출했다. 나중에 교회는 교구별로 조직되었고 각 교회는 병원과 기부, 물품을 모으고 분배하는 구호품, 사무실, 고아원, 그리고 부모가 양육을 원치 않거나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 없는 부모의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했다. 병원의 어원은 프랑스어 시노호텔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진짜 병원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피난처이자 이방인을 환대하는 장소였다. 근대 병원은 초기 크리스찬의 자선활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병원은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교의 보살핌을 받도록 주교의 집에 방을 따로 마련해서 시작되었다. 기록상 최초로 문서화된 병원은 세인트 바실리가 서기 369년 시저리아에 세워졌다. 한 역사가에 따르면 그것은 실제 도시였는데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고 의사, 간호사, 회복기 환자를 위한 주거지용으로 별도의 건물들이 있었다.
세인트 그레고리는 그것을 지상 천국이라 부를 정도였다. 이 오랜 사례에서 근대로 전환해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한 월터 마일드메이 경위 실화를 살펴보자. 1584년 여왕은 마일드메이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설명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의심으로 재판은 미뤄졌고 그는 이렇게 응답했다. 여왕님, 저는 항상 도토리를 심어왔는데 그것이 참나무가 되면 그 양이 얼마나 될지 하나님만 알 것입니다. 마일드메이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엠마누엘 칼리지를 설립했다. 존 하버드 목사는 엠마누엘 칼리지의 첫 졸업생 중 한 명이었다. 하버드는 고작 28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고 2년 후 사망했는데 그는 오늘날 그의 이름을 딴 작은 대학에 기증하기 위해 도서관과 작은 재산의 절반을 남겼다. 찰스 F. 트윙 박사는 바로 엠마누엘 칼리지에서 하버드 창립자도 뉴잉글랜드 창립자도 특별한 의미에서 새로운 나라의 창립자도 왔다 라고 썼다. 마일드메이가 자신이 한 일을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영국 청교도를 대신해 엠마누엘 칼리지를 설립했고 여왕은 확실히 청교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같은 청교도들은 엠마누엘 칼리지를 졸업한 뒤 새로운 세계로 이주했고 자신들의 대학교를 설립했다. 그 학교들 중에는 하버드와 예일과 다트머스도 있는데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일으켜 세운 사람들 중 몇 명인 세뮤얼 애덤스,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데니얼 웹스터는 이들 학교를 졸업했다. 미국에서의 컴패셔닛 벤저민 러시는 미국 장로교회의 새로운 빛이라는 부흥을 찬성하는 진영에서 자랐는데 그의 가족 중에는 퀘이커 교도, 성공회 교도, 침례 교도도 있었다. 15살의 어린 러시가 개인 신조로 삼은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하고 진력하기는 지금까지도 사회기업가의 목표를 정의하는 데 적용된다. 러시는 실질적이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컴패셔닛을 실천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의대 학위를 받은 뒤 그는 담배, 음주,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경문을 썼다. 1775년 그는 동료인 토머스 페인에게 미국 독립을 옹호하는 글을 쓰라고 촉구했다. 이 글은 나중에 식민지 해방혁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혁명 전쟁에서 두각을 드러낸 러시는 필라델피아에 미국 최초의 무료 병원을 건립해 중요한 정신질환 연구와 정신질환자의 인간적 치료에 관한 실험을 시작했다. 러시는 사탕 단풍나무 재배를 옹호했고 미국 전역에 무료 공립학교 건립을 촉구했으며 필라델피아에서 무서운 전염병인 황열병 유행을 퇴치하려다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오늘날 수백만의 사회사업가가 벤저민 러시의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하고 진력하기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자선 사업은 또 다른 종류의 자선으로도 알려져 왔다. 사업가들의 도움이 없으면 사회사업가에는 밀려드는 청구서를 감당할 재간이 없다. 카네기, 댄포스, 켈로그, 포드, 록펠러 같은 자선재단과 이들 같은 수천 명의 유무명 사업가 덕분에 컴패셔닛 캐피털리즘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200년의 유산을 이어오고 있다. 앤드루 캐네기는 컴패셔닛 캐피털리즘의 수호성인으로 불린다. 마크 트웨이는 앤드루 카네기를 처음 성인으로 부른 사람이다. 그는 전 철강 왕에게 성 앤드루에게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반농담조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은 찬송가 책 구입비 1.5달러 기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카네기가 그 돈을 트웨인에게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카네기가 그의 철강 회사를 J.P. 모건에게 매각한 뒤 여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려 힘쓰며 보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어록은 오늘날 컴패셔니 캐피털리스트들에게 토론 주제는 아닐지 몰라도 매우 수준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카네기는 말했다. 이것은 부유한 자의 의무로 여겨진다. 겸손의 본보기가 되고 허세 부리지 않는 검소한 생활을 하며 과시나 사치를 피하는 것은 의무다. 집에서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제공하고 그런 뒤 자신에게 잠깐 찾아온 모든 잉여 수입은 자신이 관리하도록 신탁을 요청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유한 자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보관인이자 대리인에 불과하다. 카네기는 스스로 말한 것을 실천에 옮겨 1901년 카네기 공과대학을 설립했다. 이어 부커 T 워싱턴의 터스케이지 연구소를 포함해 그의 조국 스코틀랜드와 미국 내 많은 연구기관, 교육기관에 아낌없이 지원금을 보냈다. 카네기가 특히 마음에 들어한 것은 공공도서관으로 1918년까지 미국 전역의 작은 마을과 도시에 2,500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했다. 다음번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도서관을 방문하면 창립 건물 뒤에 카네기라고 쓰여 있는지 살펴보라. 존 하비 켈로그 박사와 윌 켈로그는 둘 다 가난한 안식일 재림교단 전도사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생계 유지를 위해 작은 빗자루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가이자 사회사업가로 일했다. 장남 켈로그 박사는 미시간주 배틀 크릭에 있는 안식일 재림교단 요양소의 주임 의사가 되었다. 반면 차남 윌은 사무원으로 지배인 겸 일반 자벽부로 뒷방에서 일했다.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켈로그 박사는 일반적인 채식 식단보다 더 매력있고 입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잘 자란 다양한 곡물로 실험을 시작했다. 머지않아 윌 켈로그는 이 실험에서 형의 가장 독창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파트너임을 증명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식료품을 수없이 개발했다. 땅콩버터와 최초로 미리 조리한 얇은 조각 같은 시리얼도 그때 만들어졌다. 나중에 윌 켈러그는 쌀, 밀, 옥수수, 호밀을 얇게 조각내고 부풀리고 바삭 굽고 튀기고 터뜨려서 놀라운 종류의 새로운 식료품을 만들었다. 경영과 프로모션 천재였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식사 대용 음식에 기반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그룹 총수가 되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윌 켈러그는 한 친구에게 컴패셔니 캐피털리즘에 관한 그의 신조인 내가 축적하는 것이 무엇이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다 를 써보냈다. 그의 자서는 자기 회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그는 직원 복지를 위해 오락과 사회활동을 지원했다. 대공황 초기 그는 생산 라인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6시간 일하는 날을 정했고 1935년에는 그 제도를 영구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그는 부양가족 수차를 기초로 직원을 고용했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1925년 65살이 된 켈로그는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자선금을 익명으로 기부했다. 켈로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는 농업학교, 조류보호구역, 실험농장, 재조림사업, 배틀크릭의 시민광당, 어린이집, 농민을 위한 도시시장, 보이스카우트 캠프와 수백 명의 아이들의 장학금을 위한 기금 모으기가 있었다. 1930년 그는 아이들의 복지에 헌신할 두 번째 재단을 설립했다. 오늘날 윌리엄 K. 켈로그 재단은 약 60억 달러 상당의 자본금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재단이며 자선활동 범위에서도 손꼽히는 단체다.
갤러그는 이렇게 썼다. 자선가는 인간을 사랑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일이 즐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지 자선가가 아니다.